지금 26년에는 실제로 은이 많이 필요로 해요. 특히 이게 전도율이 워낙 강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전기화가 되고 있고 그때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전기차 이쪽에서 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공급이 완전히 딸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2030년 때부터는 이제 은의 공급이 더 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고. 금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계절성 투자가 꼭 이 주식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사실 이 책 제목이 이제 달력만 보고 주식 투자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책에는 주식도 당연히 뭐 한미, 중, 뭐 일본부터 선진국, 뭐 인도, 베트남 다 있지만 뭐 코인이랑 뭐 금, 은, 원자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채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제 거의 모든 자산에 계절성이 있죠. 그거는 확실하죠. 네. 계절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 은 봅시다. 이제 금은은 계절성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금, 은 같은 경우는 특히 금 같은 경우는 200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5월, 10월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사실 2004년 전까지는 금이 5월, 10월이 좀 강하고 11월, 4월, 5월이 좀 약했어요. 근데 2004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GLD라는 ETF가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기관들이 금에 투자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거든요. 그거부터 금도 계절성이 10월부터 4월이 좀 강하고 5월부터 10월이 약한 자산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 이 연간 계절성이라는 거는 보통 이 기관들의 자금 흐름과 그들의 직장인 일정 패턴이 만드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배웠죠, 저도. 그때부터는.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할 때는 오히려 5월, 10월이 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10월부터 4월이 더 강하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한 달 정도 앞당겨가지고 10월부터 3월이 보통 좀 강해요. 4월부터 9월이 조금 약한 편이고. 근데 그것도 다 기관 투자랑 결국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자금과 이제 그 일정 패턴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블로거들도 보면은 그 ETF 자금에 따라서 비트코인 영향을 많이 주니까 큰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은 그 ETF가 흐름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ETF 흐름은 결국은 나스닥과 상관성이 꽤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스닥의 계절성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 은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쏘고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아니면은 쏘고 먹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이렇게 하는 패턴이에요?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50불까지 올라간 게 딱 두 번이 있었어요. 1980년이 그랬고 2011년이 그랬는데요. 이제 그 후에 80% 작살이 났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다르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번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1980년에는 왜 올렸냐면은 이제 그 헌트 형제라는 분들이 정말 은을 헌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재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감당 못하고 무너지셨고 깨갱한 다음에 은이 80, 90% 떨어졌는데 2011년에도 이제 투기 수요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근데 지금 26년에는 실제로 은이 많이 필요로 해요. 특히 이게 전도율이 워낙 강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가 좀 전기화가 되고 있고 그때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구리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는 그게 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정밀 그 회로에는 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전기차 이쪽에서 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공급이 완전히 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5년 전부터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고 그게 이제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는 게 지금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30년 때부터는 이제 은의 공급이 더 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에 GPT랑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걔가 아니래요. 2030년 가도 금과 은이 모두 거짓말 하지 마 해가지고 제가 검증을 해봤는데 걔가 옳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과 은의 그 이제 공급이 2030년이 지나도 가격 오른 지 10년이 지나도 오르기가 좀 되게 힘들대요. 보면은. 네, 그래서 공급이 늘기가 힘들어요. 공기가 늘기가 힘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전력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1월 말에 은이 한 120불까지 갔다가 깨갱 해가지고 지금 80불까지 내려왔는데 예전 같으면 120불까지 갔으면 다시 20불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근데 좀 떨어졌다가 결국은 다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이 너무 강하고요.
금 같은 경우도 이제 2030년 넘어도 공급이 늘어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제가 처음에 이걸 안 믿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보니까. 근데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금 같은 경우는 특히 2022년 후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과 친하지 않으면은 내 달러 자산 이제 프리즈가 되겠구나, 이제 동결되겠구나. 특히 미국과 좀 덜 친한 국가들이 금을 무지하게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게 22년부터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기 때문에 금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은도 ETF가 있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에 무슨 은 선물 어쩌고 저쩌고 ETF가 있는데 그거 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선물은 현물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실물을 사시든지 실버바를 사시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SLV ETF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 은 정도는 가능한 게 그 지역에 그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 동네 네. 상품권 그걸 사면 15% 정도 캐시백 같이 해주잖아요. 예. 근데 금은방 쪽에 좀 작은 데들 가면 네. 매출 30억이 안 넘어서 해주세요. 15%가 적용이 돼. 진짜? 15% 싸게 드신 거예요? 꿀팁인데요? 낭만적이네.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정도 네. 할 정도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예. 금은 뭐 너무 올라서 이제는 너무 비싼데 은은 100만 원치 사면 그래도 좀 그립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유도 원자재잖아요. 네네, 그럼 맞아요. 원유도 더 오를까요?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별 계절성을 보면은 보통은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 많이 깨져요. 물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사실 이렇게 그 전쟁이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 원유가 이렇게 스파이크 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근데 원유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투자하기가 좋은 자산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가 이제 40몇 년 전인데 그때 원유가 한 30몇 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올라가기 전만 해도 50몇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0 넘게 살았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40몇 년 동안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2배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물론 지금 또 2배 올랐지만 그래봤자 4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할 자산은 확실히 아니고요. 그래도 자산 배분에 포함하고 싶다.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이나 큰 사고가 생기면 원유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그 주식 자산의 아주 극히 일부를 이제 에너지 주식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에너지 주식과 유가의 흐름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롤오버 비용 때문에 결국 계속 손실이 나는 경우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요번에 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원유 리스크를 해충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얻어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요즘은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원유 선물을 이제 상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손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리퀴드 같은 거래소에서 원유 선물이 거래가 가능해요. 이제 레버리지 낄 수 있고 롱숏 할 수 있고. 네. 저는 안 하지만. 원유를 생각해보면 뭐 이건 그냥 좀 어떤 다른 얘기긴 한데 그동안 너무 억가당한 느낌도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라던가 우리 소득 대비 예. 유가가 더 저렴해진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소득 맞아요. 대비가. 많이 저렴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월급 대비 훨씬 줄어들게 되고 잉여 현금이 남으면서 그 돈이 또 다른데 이제 또 쓰게 되면서 구부 가치가 성장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세계 경제의 흐름이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음모론 같이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누가 유가 이렇게 눌러놓은 거지 이러면서. 저는 그게 음모론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냥 공급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공급 아마 이제 어리셨을 때 그런 말씀 들으셨거든요. 우리 원유 이제 3, 40년 고갈이 된다 이런 말씀 맨날 혹시 안 나왔죠. 하셨나요? 돈가스 맨날 근데 지금도 나오고. 50년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50년 후에는 또 아마 50년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지구에 원유는 진짜 겁나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캐는 기술이 점점 더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책을 쓰면서 원유 챕터 하나 넣긴 넣을 건데, 근데 이건 대수롭지 않게 넣을 거예요, 그냥. 이제 왜냐면은 이거는 공급이 워낙 많고, 그리고 쉐일 혁명이 2010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제 변신한 거잖아요. 이런 게 계속 있을 거예요. 이제 원유가 좀 모자라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기술이 좀 더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 남미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다 있고요. 이런 특정 원자재, 우라늄 이런 거는 한두 개 국가에 다 몰려 있거든요. 히토리도 뭐 중국에 거의 다 몰려 있고, 근데 원유는 진짜 세계 어디에다 다 있기 때문에 파는 기술의 문제이지 공급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얘가 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오를 수 없는 그 원자재라고 봐요. 귀한 게 아니다. 그래 안 귀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였다. 그리고 수요도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도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지금 탄소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점점
절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는 줄어들고 이제 공급은 늘어나는데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는 없죠. 물론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전쟁이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르죠 당연히. 그럼 금, 은이랑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금, 은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원유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금, 은과 또 방향을 같이 가는 원자재는 어떤 거 있다고 보세요? 아, 구리죠. 왜냐면 이제 은과 구리는 같은 가족이거든요. 사실 지금 모든 걸 전력화를 하고 있고 특히 뭐 AI 같은 것도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8천만 킬로미터래요. 엄청나게 큰데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깔린 전력망이 양이 8천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만큼 새로 짓거나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 다 구리로 해야 되는데 구리는 근데 원유와 다르게 공급이 많이 딸려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있는 광산으로는 택도 없고 그리고 광산이 가만히 냅두면 그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아웃풋이. 그러니까 새로 광산을 계속 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광산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 캐자 하면은 한 15년 후에 실제로 뭐가 나와요. 한마디로 지금 26년에 당장 지금 캐기 시작해도 2040년까지 나올까 말까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력화할 때 지금 사실 대안이 풍력과 태양광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원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우라늄이라는 것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게. 재밌는 거는 캐나다에 그 이제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 우라늄을 사가지고 쟁여놓는 펀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줄임말로 SPUT. 그게 이제 보면은 마이클 세일러도 자기네 주식이 그 가진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더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얘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을 사고 쟁여놓고 가진 우라늄보다 자기네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그거 가지고 우라늄을 사가지고 우라늄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라늄계의 마이클 세일러라고 보면 되죠. 네. 그것도 재밌다. 우라늄이 진짜 저도 그 나중에 그 좀 데이터를 봤더니 15년 뒤부터는 난리 나더라고요. 공급은 그냥 마바박 떨어지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튀니까. 예, 맞아요. 네, 네. 감당 가능하겠나 싶을 정도로 대안이 없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이제 그 냉전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그 이제 그 핵폭탄을 많이 깨부셔가지고 우라늄을 많이 공급을 사실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급하기는 좀 어렵고 수요는 폭등하는데 광산이 못 따라주고 있고요. 광산이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거기서 40%가 나오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 뭔가 디스럽션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광산 불러줬네요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이 확 뛸 수가 있죠 또 그게. 다음에 캐나다도 좀 있고. 카자흐스탄 같이 가서 우리 광산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줄까요 거기를? 아니 우리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카자흐스탄 주식이 진짜 좋은 게 네. 거기가 이제 그 되게 주주 프렌들리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은 솔직히 이제 배당도 별로 안 주고 걔네들은 딱 보니까 ROE도 되게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퍼가 7, 8밖에 안 돼요. 왜냐면 거기가 안타깝게도 카자흐스탄 주가지수 ETF가 없거든요. 아주 슬프게도 나 진짜 거기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슬퍼. 영국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국에 상장돼 있어요. 아 맞아. 영국에 카미코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그쵸 영국에서 우회해가지고 그 우라늄 세계 1위 주식을 살 수가 있죠. 네. 근데 거기 지금 그 지수 케이스 지수에 상장된 기업이 10개가 20개밖에 없어가지고 주가 지수 ETF가 아직 안 만들어 있어가지고 이거 거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15년까지 나라가 개판이었고요. 근데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독재자가 쫙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도입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게을러 빠진 이제 공기업들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야, 자본주의 해마 해가지고 한 게 그때 이제 아스타나에 경제 특별 뭐 이런 데 만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두바이 비슷하게 야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여기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이제 원자재를 파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바꿔가지고 그 특별 지구에 들어가면 2066년까지 세금을 거의 안 내요. 50년 동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가 투자를 하고 싶고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가 러시아를 넘어섰어요. 예. 특히 러시아 인재들만 도망갔습니다. 전쟁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이게 또 한국이랑 교류를 좀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의 두바이가 되어서 아니, 그렇죠. 그걸 꿈꾸고 있어요. 이제 두바이처럼 이제 돈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그걸로 원자재 투자해가지고 다 부자가 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 여쭤보는 게 아니 저 오늘 코인이 또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마이크 세일러가 저희 집에 꿈에 나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더니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와서 누구세요?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네, 가세도 안 가고 가만히 딱 있어요. 아, 어서 많이 본 얼굴인데 꿈에 깨고 나서 아 어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러니까 딱 마이크 세일러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왜 이 꿈이 나오지? 사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잠깐, 그때가 혹시 2월 6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최저점? 뭐 그쯤이죠. 한 달 반쯤이니까. 대박인데? 야, 그래서 꿈에도 이거 나오셨어요? 비트코인 사야 되나 보다 하다가 비트코인을 사라는 거야? 저 사람 주식을 사라는 거야? 헷갈려. 이게 살짝 헷갈리죠. 어차피 네. 둘은 같이 가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이제 그렇지. 사람 욕심상 또 이제 더 먹고 싶으면 마이클 셀러스. 그죠. 네. 야, 심지어 집에 방문까지 하셨네, 이 양반이. 혹시 뭐 말은 안 하셨나요? 바이 비트코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저 사람도 상징적인 사람이니까 로또를 사야 되나 보다. 아, 매번 로또를 사셔가지고. 아, 로또로 풀었는데 로또는 안 풀리더라고요. 그럼 비트코인 안 사신 거예요, 그때? 샀죠. 그때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레치 살라 했는데 그때 뭐 되게 아슬아슬했어. 뭔가 증시가. 그래 보이셨구나. 뭐 코인도 상당히 안 좋아서 바닥을 계속 기고 있었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사라는 신호 같긴 신호 같은데 네. 꿈 때문에 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인들한테만 또 우리 유튜버 중에 코인 되게 많이 가지신 분 있거든요. 예, 맞아. 그분한테 이쪽. 네.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클 셀러가 집에 나왔다 꿈에 사라 했더니 막 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팔라고 말하라고 나한테. 네, 뭐. 반대로 이야기하라고, 반대로 이야기. 아니,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절대로 팔려고 하는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할 건데. 그 사람이 도대체. 나왔으면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꿈 때문에 내가 코인 바닥이라고 동네방네 2월 내내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별 특별한 네. 이유가 없고요,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묘하게도 그 4년 사이클에 잘 틀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거의 시계처럼 그 사이클로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거예요. 이제 반감기가 이제 오면은 보통 한 7개월 후에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좀 오르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한 반감기에 한 18개월 후쯤에 고점을 찍는데 이번에 딱 정확히 반감기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게 10월 6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작살나기 시작하는데 이 작살나는 구간이 이제 과거 3번의 패턴을 보면 한 12에서 13개월 그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좀 갈 길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5개월 왔거든요. 5개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럼 5개월 한 지금 6개월 남아 있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22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14년도 그렇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악재가 뭔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돈이 그쪽으로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뭔가 이제 악재가 빵빵 터진 다음에 언젠가는 악재가 터져도 더 이상 가격이 안 빠져요. 왜냐면 나갔으면 다 나갔으니까. 그게 이러면 22년 같은 경우는 FTX 사태, 그러니까 이러면 루나가 터졌을 때는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FTX 터졌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악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이상 못 빠졌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다 팔상 다 나갔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좀 거기까지 못 왔다고 봐요. 지금 이제 좀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22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러우 전쟁 터질 때도 비트코인이 좀 반등하다가 다시 끌꼬락 갔는데 이제 그때도 실수요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뭔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란에도 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9천만 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샷다운이 된 건데 뭔가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그거를 이제 지키려면은 사실 그 전쟁 때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을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식이나 뭐 외화 같은 거 해외 나갈 수 없고 금도 막 들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왔다 갔다 쟁여놓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지금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냉정하게 보면 이게 12만 6천에서 6만까지 빠졌다가 지금 7만 2천 불까지 온 거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진 거에 한 20-30% 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추세 반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자산이나 이제 빠지거나 올랐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이 오르면 보통 30에서 50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반대로 100 빠지면은 30에서 50 이제 바운스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은 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 반전으로 하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꿈의 세일러가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신다고. 나한테 말해봐요. 네. 왜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 지금 약간 오른 거는 전쟁에서 그 수요 때문에 약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쵸. 이제 그 22년 그 초랑 좀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때도 러우 전쟁이 터지고 좀 확실히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샀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전쟁의 수혜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전쟁이 더 흘러가면서 고수요가 사라졌고 1년 내내 비트코인이 결국은 작살났죠. 그래서 이제 결국 16,000불까지 빠졌죠. 아마 그 전쟁이 터졌을 때가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3-4만 불 언저리였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 좀 올랐다가 결국은 또 다시 반토막 났죠. 그럼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예. 12개월에서 13개월 작살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얼만큼 이제 다시 반등을 이제 상승세를 타면 어느 정도 가요? 그 상승세가?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4년 사이클인데 그 13개월 동안 작살나면 보통 한 3년 오르죠. 그 다음에는.
네. 똑같이 떨어졌다 똑같이 오르고 약간 이런. 보통은 오를 때 그 작살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죠, 지금까지는. 늘 신고점을 갱신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은 우상향하는 자산이 가능성이 98%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을 제가 많이 낮췄어요. 왜냐면 그 양자 컴퓨팅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좀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인들은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 양자 네. 컴퓨팅 이슈가 뭔가요? 그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지인데 그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머나먼 훗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월에 아주 훌륭한 논문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100만 큐빗을 나열해야지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 해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논문은 주장은 한 5만 개에서 10만 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큐빗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훌륭한 양자 컴퓨터가 지금 큐빗이 1200개인가 뭐 그런데 올해까지 10,000개로 늘리겠다라는 기업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 10,000개 후부터는 되게 어려워진대요. 3만, 5만, 10만 개 가는 거는. 근데 그러나 솔직히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달성 못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뚫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그 하드웨어는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임기점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이제 비트코인 뚫는데 20, 30년 걸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제 아니에요.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임계점을 지금 2년에서 8년 후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단 그때까지 양자 지갑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근데 아직 없고 근데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럼 내가 이제 내 코인을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주인이 사라진 코인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400만 개에서 600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20, 30%인데 근데 우리가 그 코인을 옮겨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해킹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전체 코인 20, 30%는 해커들이 해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럼 그거를 내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장이 작살나겠죠. 근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쿨하게 해킹 당하고 이제 팔고 그 후에 다시 비트코인이 오는 거 기다리자라는 그 쿨파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파는 양자 지갑을 빨리 만들고 예를 들면 뭐 2028년 말까지 그 지갑으로 옮기지 않은 코인들은 전부 다 동결시키거나 이제 없애버리자라는 이제 소각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각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남의 자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철학이 굉장히 이제 안 맞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90% 동의가 필요한데 그 소각파들이 90%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의문이죠. 아니면 미국 정부가 양자 지갑을 만들어서 그 소각해야 되는 것들을 다 그냥 보관해주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근데 주인 어디 갔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비트코인을 만드신 어르신 이름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잖아요. 그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스테리하게. 그분 지갑에 110만 개가 있는데 어디 간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2009년 후에 그 비트코인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17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다 해가지고 나야 할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저 솔직히 한번 죽었다고 봐요. 사토시 아저씨가. 근데 그 110만 개는 거기 얀전히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런 거 진짜 문제겠네요. 네. 사토시가 저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대표님이었어요? 대박이네. 야, 이런 사기꾼 조심해야 된다고. 실은 제가 사실 납니다. 사실 저예요. 저예요. 나였어요. 네. 근데 그 말에 기분은 좋다. 그렇죠. 사실은 저였어요, 이러면서. 그쵸. 사실 나였는데. 또 그런 게 문제가. 농담인 거 아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2009년에 비트코인 뭔지도 몰랐어요. 네. 오늘 또 참 원자재 얘기까지 하다 비트코인 얘기까지 돌아가고. 네. 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강하우 저자 작가님 썼던 책 얘기 한번 한 바퀴 다 돌아봤네요. 네. 예정작인 원자재까지. 원자재는 책은 언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분노의 지필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이면 다 쓸 것 같고, 그죠? 네, 어차피 지금 그쵸. 지금 쓴 게 110페이지니까, 그게 이제 책으로 하면 200페이지잖아요, 그게? 그 정도는 더 써야죠, 그래도. 100권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 몇 권? 지금 얘가 11권째고, 그래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책도 이미 써놨는데, 그거 지금 파면 당연히 안 팔릴 테니까, 킵하고 있고요, 그냥. 그리고 원자재 쓰면은 그게 13이 되겠네요. 근데 왠지 그 원자재가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되게 빨리 쓰시지만 네. 되게 내용을 풍부하게 잘 잘 표도 잘 자료도. 넣으시고 자료도 잘 넣고 해서 참고로 요즘은 진짜 그 LLM 때문에 제 GP 실력도 옛날에는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아니 편집자가 네. 고생을 많이 하겠다. 정말? 한 달 안에 빨리 편집해라 그러면 와 갈렸겠는데요. 좀. 그럼 이제 다음 누가 강흥 저자님 책 맡을래 그러면 다 손 안 들고 이렇게.
또 이제 고생해서 만드신 거를 제가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 되게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요. 진짜 풍부하니까 맞아요. 한번 좀 꼭 읽어보면 한 것 같아요. 딱 이게 지금 시점에. 그 계절성 네. 관련 책은 사실 시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세계 추구는 맞아요. 그거는 나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전 책들을 제가 다 봤지만 당연히 그 책이 있는 내용 플러스 그러니까 훨씬 몇십 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세계 추구인 거 맞아요. 그건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쓰는 딴 책들은 뭐 다 괜찮기는 한데 세계 추구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건 맞아요. 몇 개 없으니까. 왜냐면 제가 멘트도 있잖아요. 다른 몇개 없으니까. 전에 출연했을 때 예전에는 꼭 책 사서 읽어보세요 얘기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꼭 사서 보라고. 진짜 좀- 두 번 얘기했어, 두 번. 네, 여러분들도 더 투자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재 책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